김어준입니다. 우리은행이 어제 제작 배포한 달력에 북한 인공기 그림이 포함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탁상 달력마저 정권 아부에 이용하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그림은 지난 10월 통일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린 작품 중에 수상작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남북 통일을 주제로 그리는데 그럼 양쪽 국기를 각자 그리지 성조기를 그립니까? 국기 관련 성명을 내려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박근혜 석방하고 이재용 힘내라며 성조기 흔드는 걸 두고 내야죠. 박근혜 석방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 성조기 흔드는 그분들 자유한국당 지지자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에 정말 안 좋은 건 통일을 주제로 남북한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서 탄핵된 자기 나라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죠. 자유한국당은 그 행위를 초등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보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서 저러는 거다. 이럴 건가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초등학생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달력 보셨어요? 네, 저 방금 봤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그린 하나의 그림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 통일나무라고 가지에, 되어 있네요. 나무 가지에다가 태극기하고 인공기를 각각 그린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얘기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림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아이들이 정말 신기할 거는 이게 성조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당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사람도 아닌데 왜 성조기를 들고 있어요? 이러면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말이. 예. 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텍스트보다는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명 들으면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림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그냥 통일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길을 그려놓은 건데 그걸 또 1월 1일부터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예. 네, 신년사 냈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나갔는데 그게 색다릅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화전 양면,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논평을 냈죠. 이를 두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게 평화 메시지인지, 화전 양면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하나만 하는 논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국제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무기를 다 버리고, 무조건 상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패전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밖에 없어요. 네. 평창에 가겠으니까 핵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평가절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북한을 소재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언론도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평화의 메시지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무슨 논평도 아니고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언론도 지난 10년간 종북 이 소리를 겪으면서 이 종북 소리 듣는 데 대한 공포를 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을 거론한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북한이 투트랙을 쓰든 쓰리트랙을 쓰든 우리한테 유리한 트랙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린 상황이니까요. 언론도 뭐 핵 문제는 요지부동이라든지 하면 화전 양면 전략일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굳이 언론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하간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계제 균형을 잡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평화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동시에 전쟁을 준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뉴스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게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도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요. 신년사와 관련해서 송년 파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이란에서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 소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란에 소요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신나서 그 트윗하고 있어요. 바라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본인이 했던 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기침이 얘기치 않게.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평창 참여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했던 어떤 제재나 압박 혹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이 잘.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6시간 40분 만에 환영 입장 내면서 이 환영 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협의는 거쳤겠죠.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화가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한 거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메시지는 그렇고요.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이 서양 언론에서는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화와 또 이 핵 관련된 위협 비중들도 같이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불투명했으면 좋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 선수단이 만약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인업을 짜줬을 텐데. 네, 그렇죠. 북한 피겨 간판인 염대옥과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 따고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IOC가 특별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IOC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IOC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죠. 이게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 이야기할 때 가장 앞에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 그냥 선수들 경쟁해가지고 메달 따는 거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말씀처럼 편성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체전은 몇 개 조로 편성이 됐을 테니까 거기 한 팀이 더 들어가면은 예선전을 치를 수가 없겠네요. 예,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럼 남북 단일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인데요. 2011년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서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협정을 2013년 추가로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시 아크 부대가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라고요.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UAE는 MB 비리 관련인 줄 알고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매일매일 성명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알고 보니까 이게 군사 문제인 것 같고 그것만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갈등 이게 오히려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이 UAE 원전 관련해서 자기들 성과가 아니다 보니까 홀대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UAE 고위 관계자가 방한을 했는데 MB와 어쨌든 협정을 맺은 건 MB니까 MB와 미팅을 요청했는데도 MB 대신에 자신을 만나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총리 정도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당시 그냥 가버렸다. 이런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언론에도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그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끼리의 문제, 그리고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UAE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도 불거져 나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대형 자살골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MB 역시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이거는 보도 어디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추정인데 MB 바레인에 가서 뭔가 하고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요 시점을 앞뒤로 해서 UAE 쪽에서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MB 역시 그 원전 관련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왕실의 리베이트를 건드리려고 한다든지 UAE 가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뭔가 이간질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데 어쨌든 그렇게 촉발된 UAE가 결국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관련 문제들을 마구 드러내고 있어요. 예. 네,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특사로 간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죠. 본인에게.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네, 그러고 나서요. 측근들과 신년 할애식까지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짧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원래 아니다 없다가 특이해요. BBK도 관련이 없었고 다스도 자기 게 아니고 없다 아니면 아닌데 여하간 이 문제 UAE 관련해서는 아마 그 칼둔이던가요? 네, 칼둔 행정청장입니다. 네, 그 양반이 입국하면 웬만한 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부에서는. 네, 청와대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칼둔 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혹을 풀 키맨인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인사들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홀대를 당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 갑자기 근데 이 정부를 탓했던 자유한국당이 머쓱해졌고, 예. 칼둔은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이죠. 회장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러면요. 이 회장이라는 말은 구단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가요? 구단주는 예. 만수르입니다. 만수르. 그 유명한. 예. 만수르의 장남이 또 얼마 전에 입국에서 한국 가수에게 구애를 했다. 이런 보도도 꼽사리로 나왔었죠. 재미있는 집안입니다. 당사자가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칼둔 청장이 맨체스터시티의 회장인데 구단주는 만수르. 예. 이 양반이 오면 뭐 오해가 풀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으니 좀 두고 보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6년 개성공단 정명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갑자기 내린 결정이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밝힌 바인데요.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작성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인데 2016년 2월 1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문건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의 과거 야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재개 여론을 관리하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당시 지시 중단에는 그동안 입주 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하라면서 이러한 공단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얘기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추정, 의혹 보도들이 꽤 있고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 중에 가장 치사한 것은 그동안 입주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해서 여론이 이 입주 기업 편을 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치사한 전략 아닙니까? 심지어 그래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된다라는 논리를 통일부가 전파한 바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이번 통일부 정책개혁이 발표에 따르면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논리밖에 없었겠지 이해가 가는데 자국 기업에 마타도를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걔네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편들지 못하게 해 사람들. 이런 치사한 전략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들어내서 그걸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당시 언론 뒤져보면 특히 게시판에서 이런 여론 좀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니네들 이러면서 댓글 알바들이, 댓글 부자들이 그게 결국은 청와대 지시 사항이었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터뷰 2개가 연속으로 준비되거든요.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가치란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그것까지, 아니, 오랜만입니다. 네. 장관님 까칠하시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신년사 나온 거 꼼꼼히 읽어보셨죠? 김정은. 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두세 번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북한을 상대해 오셨고, 북한에서도 장관님을 꼭 주요한 대화 상대자로 꼽는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사가 예년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우선, 남북관계 대남 파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신년사는 국내 문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남, 대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대남 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비율이. 그거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걸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중요합니까, 북한에? 중요하죠. 70주년 더구나 칠순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칠순잔치는 대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또 남쪽에서는 겨울올림픽 행사가 있다. 이건 민족적인 경사들이다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자기네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되는 9월 9일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에요. 축제로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금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전쟁 불안 없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평창올림픽 남쪽에서도 축제가 있으니 우리도 9월에 축제가 있는데 서로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 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그 와중에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해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전략이 수정됐다고 할 정도의 메시지인가요? 최근까지는 흔히 이제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외면해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전략을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메시지입니까? 그동안에 뭐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는 것이 통미봉남인데 예. 미국 일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예. 통미봉남은 없었죠. 다만 작년 말까지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접어놓고 남북관계 개선 접어놓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최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말에 ICBM 발사를 끝내고 핵무력 완성,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3차년입니다. 지금 금년도가 경제에 주력하겠다.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방점이 찍히는 그런 그 대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 대화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자평하면서 핵 억지력은 확보됐으니까 이제 경제 문제를 풀고 남북 문제도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대내적으로 뭐 핵 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위협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말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연설의 신년사 뒷부분에 가면은 핵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진 않았지만은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려고 하기 전에는 북한은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 선제 불사용이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핵단추 얘기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핵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회담을 하겠다 오면은 자기들은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가 70주년인데 70주년 되기 전까지는 핵 개발을 완료해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계획하에 작년에 유난히 이제 그 핵실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발사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유화 정책으로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표현을 써요.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자신들이. 네, 그러니까 핵 국가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제 마무리 해놓고 작년 1년 동안에 마지막 피치를 올렸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가 확보됐다고 보고 국내 경제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뒤에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뭐 미북 대화로 건너가겠다. 남한이 그 좀 다리를 놔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장차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실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무주 태권도 대회에서 때부터 평창올림픽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 신베를린 구상에서도 이제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적시자회담, 군사회담 등등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급을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급을 보낼까요? 단장. 예. 단장. 그러니까 선수단은 아마 규모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겨 선수권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하는 피겨 선수권을 6위 정도로 따놨었는데 출전권을 따놨었는데 지난번에 1차 엔트리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어졌대요. 예. 일본한테 넘어갔답니다. 예. 그 IOC에서 뭐 특별 조치한다고 하는데. IOC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를 쓰면은 몇 개는 좀 참여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응원단이라든지 참관단 명목으로 젊은 사람들을 대거 보냈는데 단장으로는 아마도 과거의 선례로 보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왔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새로 체육지도위원장이 된 최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최휘 그다음에 대남 비서인 그 김영철 등등이 올 가능성이 있죠. 2014년인가요?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최용해하고 김양근이 왔었는데 황병석까지. 그때 최용해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김양근은 대남비서고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이고 상당히 그 높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온다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와야 되고 선수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계제에 남북 대화를 좀 더 폭넓게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심층 협의하기 위해서는 김양근 대남비서가 오지 않겠는가. 대남비서가 오는 게 중요하군요. 대남비서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그쪽에 통일부 장관 격 아닙니까? 통전부장이니까. 대남비서가 온다면 이제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쓰는 그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다방면적으로 판을 벌려나가겠다는 메시지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미 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이 직접 대화 창구를 만드는 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1차적으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은 대북 압박과 제재가 좀 김이 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대북 그 압박과 제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조성된다면 나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직접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보수 야당에서도 남북한 직접 대화가 한미 공조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거의 제가 보기엔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북한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소위 이간질 한다고 그럴까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에 말려드느냐 안 말려드느냐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꼭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려간다고 그 패배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이미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에 6시간 지난 뒤에 그 환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한미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거기 이용당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야말로 근시한 인적인 그런 이 태도죠.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무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올림픽 북한 참석 문제는 올림픽 전까지 계속 나올 주제라 제가 다시 모시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미국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거라고. 미국은 북한과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미국 보수 언론들의 평균적인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보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튀는 쪽의 이 생각입니까? 상당히 튀는 쪽이죠. 이 사람 원래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이상하게 아주 극우 강경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군산복 합체 마케팅 매니저 같아요. 상원의원이라기보다. 무기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겁주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방비 편성은 끝났지만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면은 결국 무기 한 개라도 더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군산복 합체 마케팅 매니저인데 상원의원의 모자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죽는 거지, 미국 사람 죽지 않는다. 어찌 동맹국가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런 사람한테는 교황님이 보내신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 천년 카드? 원폭 피해 소년이 자기 동생 없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서 피가 흐르는 그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네, 장관님 화 그만 내시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급하고 촉박하게 오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하태경 책임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중국말로 신년 콰일러. 제가 중국 발음이 조금 좋아서. 네, 중국말이 어울리네요, 중국어가. 예. 오늘 이제 통합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났어요. 개막식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막식이랑 평창 개막식 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 네, 통합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토론을 좀 길게 해야 된다 해서 8시로 최고위원을 잡았어요. 여기서 빨리 하고 빨리 가셔야 되는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한 1, 20분 늦을 수도 있다 했는데. 최근에 다른 얘기 전에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안철수 대표 코치한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보셨구나. 예. 그거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빨리 해야지 막아 뜨잖아요. 저희 PD가 멍하고 있다가. PD가 멍하게 특기거든요. 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해드릴까요? 일단 들어보고요. 네. 자.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가능한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연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이나 선거연대 생각. 이거 우리 PD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준비했는데 역시 휴가 휴일증이 아직도. 네,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 이게 내용이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코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마이크 없는 줄 알고. 제가 요즘 지난번에 제가 하태경이 안철수 책 사라고. 예? 그러니까요. 조용히 코치하시는 내용이 뭐더라? 그게 아직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대로 쭉 밀고 가시라. 그러니까 이대로 쭉 밀고 가시라. 이게 이제 맥락이. 네, 안철수 대표한테 이대로 쭉 밀고 가시고.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그대로. 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마시라.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 얘기 하시다가 안철수 대표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시 대표니까 노련함이 있더라고요. 난 대표가 안 돼봐서. 보통 이 마이크 박스가 있는데 그날은 박스가 안 보여가지고 박스는 없이 마이크만 앞으로 쭉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있습니다. 들킨. 요즘 바른정당 분위기 아주 좋죠.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넝쿨째. 솔직히 굉장히 감사하죠. 아니 안 대표
제가 바른당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합치자고 당을 막 합치자고 들고 오니까 당을. 안 대표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제 홍준표 대표하고 제 정치 생명을 건 일합이 아니라 그냥 죽고 사느냐 게임을 한 거예요. 바른정당 제가 최고위원 되자마자 일관되게 홍준표를 제가 날리겠다. 바른정당, 그러니까 요는 바른정당은 가만히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바리바리 다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치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기쁨에 넘치죠 지금. 그게 왜 좋냐는 거예요. 왜 좋냐. 네. 좋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홍 대표를 지방선거 이후에 TV에서 안 본다. 그만큼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풀어주는 행복감을 주는 정치 뉴스가 또 있겠습니까? 10명 혹은 그 이하로 쭈그러들어서 없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당이 40명, 50명 당으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이상 커질 겁니다. 합당이 된다면 그 당의 대표는 유승민 대표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안철수 대표보다 2배가 많은 게 최근의 여론조사예요. 표정 관리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요새. 그거는 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왜냐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찍었어요. 이번에 저점을 찍은 줄 알았더니 계속 정당은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6에서 찍은 줄 알았더니 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 인기가 그 국민의당 내에서는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 내에서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그 환호를 받죠, 당연히. 왜냐하면 적어도 중도 진보 정도의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을 이끌고 지금 바른정당 지지자들 혹은 바른정당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예. 지금 보수 지지층 중에도 민주당 쪽으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신나죠. 네. 요즘. 그러니까 그 양쪽을 얼굴에 그냥 웃음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초반에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잖아요. 혹시 왜냐하면 합당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초를 칠까봐. 아니 왜 초를 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일관되게 선거연대주의자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당 지지자들 내에서 박지원 대표 거부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알아서 박지원 그러니까 정동현 천정배 나가라는 식의 제스처를 알아서도 해주니까. 그게 아니고 박지원 대표가 이 합당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해주시니까 네. 우리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합당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반대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박지원 대표가 이 당에 안 온다. 저는 그래도 모시고 싶어요. 저는 그 지혜를 안 온다가 아니라 박지원 대표뿐만 아니라 뭐 정동현 천정배 혹은 호남 중진 혹은 호남 이외에도 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을 안고 갈 생각이 안철수 대표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다 보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지원 대표까지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안 대표 속마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분들이 다 털고 온다니까 안 가겠다고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안 대표도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박지원 대표랑. 바른정당이 받기 쉬우라고 이분들 털고 가는 거예요.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 이제 입장에서는 공장장님은 자꾸 이게 털고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털고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가 이거 가지고 본인 정치 장사를 하신 거예요. 윈윈이야. 박지원 지금 이 이슈에 있어서 제일 뜬 분이 박지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우리 통합에 있어서도 촉매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대표가 너무 감사한 게 본인도 좋고 통합에도 좋고 이런 상생의 정치를 이 국면에서도 하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바른정당은 모든 게 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 반으로 설사 쪼그라들어도 20명 이상이 오죠. 게다가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혼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호남 중진들이나 혹은 이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그러면 한 30여 명 정도 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네. 기존에 했던 거 속죄를 하시고 속죄요? 속죄를 하시고 통합에 밑거름이 되겠다 하면은 제가 또 열심히 구명운동할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유 있어졌습니까? 그전에는 우리 없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이 3배로 늘어나는데 정치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호남 중진들 혹은 이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이 합당 시도를 이 보수 야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해는 안 가세요? 보수 야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승민 대표가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인정 안 할 텐데요. 사회 경제적 이슈에서는 굉장히 좌파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면이 대선 있죠. 때 그때 정의당이랑 대부분 심상정이랑 뭐가 다르냐?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네. 진보적이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네. 상황이에요. 근데 극우적입니다. 북한 문제는 거의. 근데 북한 문제 있는데 지금 핵 네. 용인해야 된다고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정세현 우리 이렇게 야합이라는 그 저쪽의 시각을 이해가 안 가시냐고. 야합이 아니라는 거지. 네. 왜냐면 우리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물밑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할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바른정당 의원들 몇 번 가셨는데 누구 가신지 아십니까? 뭐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어. 저 고전에 네. 제가 좀 야합 좀 해보려고 귓속말을 해더라도 다 공개되는 세상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공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그 왜 의원 천인 공날 일이죠. 그거는 근데 단절해야 바른정당 됩니다. 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할애를 가고 그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찬성파는 이호 여사한테는 인사 안 가고 이거 보면은 지금 아니, 저쪽에서 근데 야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정치가 아무리 이해관계에 따라 변한다고 하지만 네. 옛날에 같이 했던 사람 요즘 사정이 좀 어렵다고 안 가는 것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죠. 아니 저는 MB랑 정치를 같이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쪽이나 합당파가 이호 여사한테 안 간 거는요? 아 바른정당이 이호에서 안 찾아간 거? 아니요. 바른정당이 이호 여사 안 찾아간 건 당연한데 네. 안철수 대표나 합당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호 여사한테는 어디는 안 가고 박지원 대표는 갔는데 안 대표가 안 갔어요? 박지원 대표는 병원 때문에 못 가신 걸로 알고 어. 다른 그 합당 반대파들은 가고 찬성파들 안 갔다 이거죠. 아 그건 내가 안 대표 만나면 다시 네. 귓속말로 좀 늦었지만 다시 가시라. 그런데 이 정당에 소속된 오랫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신을 기린다고 하는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할애 가는 바른정당하고 합친다는 게 야합이라고 생각되죠. 합당이 되면 네. 안 대표가 못 챙기는 일을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이호 여사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표도 그렇고 네. 호남이 홀대받지 않는다. 정말 호남이 존중받고 제가 지금 그래서 법안도 하나 준비 중이에요. 그 이번 5.18 특별법 중에 네. 빠진 게 있는데 5.18에 대해서 종북몰이 한 게 있어요. 정부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진상 규명하는데 또 네. 하태하태가 앞장서고 영남에서 이렇게 대놓고 호남 편드는 사람 정치인 쉽지 않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장 얼굴이 밝으시네요. 우리 당 장사 잘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나셨겠어요. 합당 찬성파가 호남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합당 찬성파가. 그리고 호남과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 보수 지지자층이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은 털어내고 그리고 합쳐서 중도 보수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지지부진하면 거기 일부 좀 흡수해가지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큰 정당이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네. 호남 분들 최대한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뭐, 하태경은 예. 기존에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부족한 점. 예. 그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감정이 안 좋. 예를 들어서 지금 네. 한국당에 가신 분들, 예. 그죠? 22분의 뭐 소위 철자 들어가시는 분들, 철. 우리랑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랑 안 싸운 다른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많이 상했겠죠. 뭐 안 대표한테 오만 욕을 다 하더만 뭐 밴댕이 정치를 하고 사이코패스라 그러고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홍준표 대표가 유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 유해 수준으로 지금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 감정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랬죠. 서로. 그 고를 내가 원래 같은 뼈끼리 채워드리겠다. 그거를 어떻게 채워줍니까?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게 정치죠. 뭐 정치가 네. 딴 게 있습니까? 못하는 걸. 근데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 그래서 제가 합당파가 보니까 꼼수가 만만치 않아요. 안 근데 대표한테 요청한 게 반대파의 공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합당 안 됐으면 좋겠지 지금. 아니 합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기보다 합당파가 속마음이 지금 다 보이네. 저는 합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당을 해야 합당이 됐으면 좋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럼 해야 내가 돼요. 죽으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를 TV에서 안 보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제대로 도와주고 민주당도 제대로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이야기라도 한국당이 이야기하면 안 먹히는 아니 게 지금도 안 도와주는데 합당되면 도와줍니까? 합당되면 더 안 도와주지.
아니 합당되면은 합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안 대표랑 유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날 거예요. 매기종군할 겁니다. 아니 대선이 많이 남았으니까 물러나도 되죠. 물러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부상해서 물러나고 아마 손학규 대표 정도가 나오겠죠? 뭐 그죠? 그때 되면 손 씨랑 하 씨가 주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때도 2위입니까? 그때는 진검승만 해야죠. 한국 정치판이 달라질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